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지막 부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투자론 들어가서 보십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45페이지 44에서 45 넘어가는 부분인데,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치적 기능이 있고 경제적 기능이 있고,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경제적 목표는 바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시장 실패 원인이 뭐냐 했을 때 크게 네 가지. 첫 번째가 시장의 불안전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재, 세 번째는 정부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효과. 이 네 가지가 바로 시장 실패 원인인데,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마지막 부분 외부 효과가 바로 시장 실패를 발생하는데, 그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요. 이건 이제 실제 시험에서 제법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외부 효과가 어떻게 해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느냐 하는 건데, 외부 효과의 의미를 잠깐 보세요. 거기 잠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4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쌍방이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래요. 용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풀어서 잠깐 보시면, 일단 시장의 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시장의 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거래 당사자가 시장의 교환 과정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시장의 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이게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그죠? 그 얘기는 제3자라는 얘기거든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아니면 손해를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근데 그때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정의 외부 효과, 그리고 손해를 주는 것이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례를 잠깐 한번 볼까요? 사례를 잠깐 보시면, 가령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이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한번 맞춰서 보시면, 어느 지역이 주거 지역이 잘 발달돼 있다. 근데 여기에 공해를 발생하는, 공장 폐수나 이런 걸 발생하는 공장이 들어섰다. 그러면 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 공장의 여러 가지 주체들은 동네 주거지 주민들한테 이익을 줘요, 손해를 줘요? 손해 주죠. 피해 준단 말이에요. 공해 발생하잖아요. 뭐 공장 폐수를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먼지 공해를 발생하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주거든요. 그럼 피해를 줄 때는 이것은 뭐가 되냐면 부의 외부 효과 그래요. 반대로 이 동네에 주거지가 잘 발달이 돼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많이 들어섰다. 편익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이 동네 사람들한테 어때요? 이익을 줘요? 손해를 줘요? 이익을 주죠.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 외부 효과 그래요. 그래서 이익을 주면, 혜택을 주면 정의 외부 효과, 손해를 주면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리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자, 근데 이제 보면, 그러면 이 공장 사람들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전국에 파는 것이지 이 동네 사람들하고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제3자예요. 제3자.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서 처음부터 이 공장 사람들은
이 주거지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피해 주려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피해 드렸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피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익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대가나 보상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공장 사장이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 줬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산정해서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것은 보상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위법 효과가 아닌 것이거든요. 또 혜택 줬다고 또 어떤 대가를 받았으면 이것도 위법 효과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거래 상사가 아니면서 의도하지 않으면서 대가나 보상을 받지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익을 주면 정의 유효가 손해를 주면 부의 유효가 그래요. 자, 의미는 이렇게 확인했는데 여기서 이제 틀리기 쉬운 말들이 이런 말이 들어가 버리면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거래 당사자의 행위가 그러면 그것도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가나 보상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이익 주고 손해 주는 것이 위법효과인데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장의 실패가 유발되냐 하는 것인데 일단 이 위법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생산 과정에서도 위법효과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위법효과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 이것도 마찬가지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위법효과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원리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공장이 들어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만들까? 시멘트 공장이 하나 들어섰다. 그러면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피해 줬죠. 그럼 이제 생산 과정에서 부의 위법효과 발생하는 것이네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시장의 실패가 유발되냐? 자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는 사회적 비용과 사적인 비용이 편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지네요. 자 잠깐 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시멘트를 생산하게 되면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먼지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공장 폐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시멘트 공장에서는 이런 공해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고 생산해야 맞죠. 공해를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공해 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고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피해를 줬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에서는 그만큼 생산비를 더 늘린 거예요, 줄인 거예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게. 자, 얘네들은 철저하게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갖추지 않고 생산하다 보니까 유해에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생산비를 늘린 거예요, 줄인 거예요? 줄인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판단한 비용보다 이 사적 비용은 시멘트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 공장에서는 그만큼 생산비를 늘린 거예요, 줄인 거예요? 줄인 거예요, 줄인 거. 그러니까 사회가 판단한 비용보다 시멘트 공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적게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생산비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일단 이익은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적정한 생산에 비해서 더 과다하게 생산해요. 적정한 생산에 비해서 더 과다하게 과대 생산이 돼요. 그러면 적정 생산보다 과대 생산되면 수요 공급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초공급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실패가 유발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소비 과정에서 부의 효과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어떤 걸 추구하냐면 비용의 극소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소비 과정에서는 똑같은 돈을 주고 소비할 때는 효용을 많이 얻으려고 하죠.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해요. 그러면 편익이 그만큼 커야 되는데 소비 과정에서는 사회적 편익에 비해서 사적인 편익이 훨씬 더
커지는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 안에서 누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담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게 되면 여기에 어때요? 오염시켜버리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줘요? 이익 줘요? 나는 공짜로 담배 피니까 좋아.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피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위부에다가 피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부에 피해를 줬으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벌금 물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담배 한 개비를 소비하는데 만약에 500원이든 500원 너무 많지. 500원이 든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500원을 들어서 피워야 되는데, 피고 있는데 위부에 피해 줬으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저는 조금만 들어서 효용이 훨씬 더 커지니까 사회가 판단한 편입보다 지 편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소비에 비해서 과대 소비가 되면서 시장에 실패가 유발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위에 피해 줬으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소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 편익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과다하게 해요. 그러면서 시장에 실패가 유발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자꾸 이렇게 하라고 죽여줘요? 아니면 규제를 해요?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그래서 위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 그러면 규제하게 되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 시멘트 공장에서 공해를 발생하면 그에 대한 규제한다는 것은, 자, 너네들 공해 발생했으니까, 그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해라 하고 부과시켜버려요. 그죠? 그러면 그 비용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위부 비용이라 그래요. 이 비용을 갖다가 누구한테 부담시켜요? 시멘트 생산자한테 부담시킨단 말이에요. 이 규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멘트 공장에서는 그만큼 생산비가 더 늘어요, 줄어요? 늘어. 그죠? 느는데 얼마까지 느냐면 이 사회적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 부과시켜요. 그러면 생산비가 늘어나니까 생산을 더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지. 줄이면서 과대 생산된 것이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점점 줄이면서 적정 생산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실패가 수정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함으로써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정의유부 효과를 한번 봐요. 정의유부 효과는 바꾸졌다. 이것이 부의 유부 효과. 지금까지 설명한 부의 유부 효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정의유부 효과를 봐요. 그럼 정의유부 효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생산 과정에서 정의유부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가령 여기에 과수농사를 짓는다. 그럼 과수농사를 짓게 되면 그 옆에다가 양봉업자들이 꿀통을 갖다 놓으면, 그러면 양봉업자들이 꿀통을 갖다 놓으면 과수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벌들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꿀을 딸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익 줘요, 손해 줘요? 이익 주네. 생산 과정에서 위부에 이익 주네요. 그러면 보면은 이쪽에 그걸 자세히 보면은 정의 효과를 얘기한 것 같은데, 보면 편익이 위에 부의 효과 맞다니까? 어디에? 책에 말씀하신 거고, 어디에 써 있어요, 그게? 여기 47페이지 있는데요. 예.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정의 효과를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부의 효과 맞잖아.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이 자리가 바뀐 거예요, 지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이게. 논리가 전혀 틀린 거 없어요. 나중에 중간에 끝나고 다시 한번 질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봉업자들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냥 말 그대로 무임수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원 농사를 지면서 양봉업자들한테 이익을 줘요. 그러면 과수원 농사를 지려면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가꾸면서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비용을 얘하고 같이 내야 되는데 얘는 내요, 안 내요? 비용을 안 들여.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인 비용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이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얘만 내니까 얘의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컷해 누구한테 좋은 일 시켜? 양봉업자한테 좋은 일 시키니까 그만큼 자기는 이익이 더 작아지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과소생산이 이루어져요. 반대로 또 소비 과정에서 정액효과, 가령 어떤 사람이 예쁜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가면은 주변에서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면 기분이 더러워져요? 좋아져. 그러면 이 꽃을 갖고 가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손해를 주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익을. 이익을 주면 그러면 사회적 편익하고 사적인 편익을 봤을 때 이익을 줬으면 이익을 받는 사람도 같이 그 꽃다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 해야 되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니까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만 부담하니까 훨씬 더 이 사람의 꽃다발 들고 간 사람의 편익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 그러니까 남존시키는 것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도 과소소비가 되면서 시장의 실패가 유발되더라.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보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럼 보조 지원해주면 이만큼 보조해주면 그만큼 생산비가 더 늘어요, 줄어요? 줄겠지. 그래서 유부 비용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유부 비용만큼을 빼주는 거. 그러면 그만큼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생산을 더 늘리면서 과소 생산된 것이 적정 생산되면서 시장의 실패가 수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논리를 이렇게 설명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암기하는 방법은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암기하냐? 이런 거 다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면은 나중에 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부의 유비효과는 과대생산, 대예요, 대. 부대. 반대로 정의 유비효과는 과소생산, 과소소비. 정소부대 이렇게 암기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모든 생산과 소비의 판단은 다 개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요.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부의 효과는 과대생산, 과대소비. 부대 그랬으니까 그러면 과대생산된다는 것은 자기의 생산비가 적으니까 많으니까. 생산비가 적으니까. 그렇죠. 생산비가 적으니까 과대해서. 그래서 사적 비용이 적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부의효과 소비의 경우는 과대 소비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 편익이 크니까, 작으니까. 그래서 자기 편익이 훨씬 더 사적 편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 안 해도 논리적으로 이것과 이것만 암기하면 다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부대, 정소 좀 강하게 발음하면 청소부대예요. 청소부대. 응? 그래서 부대 정소만 하면 바로 연결된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이 어떻게 만들어냐면 부의 유비효과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작아서 과대생산된다 이래요. 필름 끊어졌어요? 자, 지금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생산 과정에서 부유비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작아서 과대 생산된다 이 말이라니까.
근데 이건 몰라도 이것만 알면 부대만 알면 다 된다니까. 모든 거 다 무슨 판단? 사회적 판단, 개인의 판단. 개인의 판단. 이 비용은 적을수록 효용은 클수록 좋은 것이니까. 자, 보세요. 자, 안 보고 제가 한번 해볼게. 생산 과정에서 정의비가 발생하면 정소지. 그러면 과소생산. 그러면 생산 과정에 정의비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커서 과소생산된다. 맞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헷갈리고 그러는데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것만 딱 잡아두면 부, 대, 정, 소 이것만 딱 잡아두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것만 실제 시험은 그것만 나오니까 이게 원리를 이해하면 가장 좋은데 원리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암기해 버리면 돼요. 한번 다시 해볼게. 생산 과정에서 부의 유비효과 발생하면 과대 생산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어떻게 해서 작으니까 과대 생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잖아. 또 생산 과정에서 정의 유비효과 발생하면 과소 생산되죠. 그러려면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크니까 과소 생산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뒤 연결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고 보통 이렇게 나와요. 주거지역의 인근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때는 정의 유비효과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OX. X 이제 이 정도요. 그럼 뭐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논리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피해 주면 부유비효과, 이익 주면 정의 유비효과. 그러면 핵심은 유비효과는 이렇게 과대 생산되거나 과소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는 과대 소비되거나 과소 소비되면서 적정 생산, 적정 소비가 안 되니까 시장의 실패가 유발되는데, 부유비효과의 경우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서 규제하면서, 정의비효과는 보조하면서 시장의 실패가 수정되고 시장 실패가 제대로 바로잡아지는데, 그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은 지역지구제예요. 자, 보세요. 용도지역 지구제 들어봤죠? 용도지역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업지. 그럼 주거지에는 공장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못 들어오게 규제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규제. 원래 지역주의는 규제 수단이에요. 이른바 뭐라 그래? 토지 이용 규제 그러잖아. 공법 시간에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부동산의 경우는 지역지구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딱 하고 넘어가요. 입문 과정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보 효과가 어떻게 해서 시장의 실패가 유발되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부의 개입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확인하되, 다시 부유비효과의 경우는 규제하고 정의비효과의 경우는 보조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수정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딱 잡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47페이지 표 있잖아, 위에. 그 표 내용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제 이해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나중에 기본서 시간에 다시 한번 연결할 테니까 여기까지 정리해서 확인하고, 자, 기본 용어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50페이지 투자론 들어가서 보십시다. 이제 투자론은 조금씩 어려워요. 어려운데 오늘 계산기 갖고 오셨나요? 네. 그럼 계산기 같이 보시면서 이제 원리를 확인해 볼 텐데, 나름 또 재밌어요. 또 어렵긴 해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좋다. 이거 잘 지워지고.
자, 부동산 투자로는 이제 수학적인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원리를 이해하면 그닥이요 또 어렵지도 않거든요. 원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투자의 의미를 잠깐 한번 봐요. 거기 한번 교재 한번 볼까요? 50페이지 보시면 투자란 미래 현금 수익과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투자란 현재 여기 있네.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면서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저쩌고 저쩌고 나왔네요. 자, 잠깐 보세요. 이제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는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보통 우리가 투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자, 소비하는 것이 있고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돈을 갖다가 소비하는 것은 뭐예요? 돈을 쓰는 거죠. 소비 대가는 뭐예요? 자, 돈을 쓰면 뭐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그렇죠.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효용이라 그래요. 효용. 만족 또는 효용. 그래서 소비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효용, 만족이거든요. 근데 투자한다는 것은 돈을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즉 소비의 희생으로부터 투자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는 소비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소비 희생의 대가는 뭘로 보상된다? 수익. 올해 우리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돈 벌려고 하죠.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핵심은 장래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 확실한 소비를 교환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근데 이제 보통은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따라서 투자는 소비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되 그 소비 희생의 대가는 뭘로 보상된다? 수익으로 보상된다. 그렇죠.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데 근데 이 수익이 투자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하죠. 1년이면 1년, 부동산은 장기 투자가 되니까 뭐 5년도 되고 10년도 되잖아요.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장래 수익이 발생한다 하는 의미에서 뭐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 그게 보통 은행의 이자율이 대표적인 예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래 수익을 목적으로 하되 이 장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라 그래요. 수익의 불확실성 또는 손실의 가능성을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요. 보통 투자하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투자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고날 위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덜날 위험, 즉 손실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익의 불확실성 갖다가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익은 시간에 대한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는데 시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률이 되는 것이고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바로 위험 할증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무위험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그만큼 뭐가 커요? 요구하는 수익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해놓고 요구하는 수익이 있어요? 커요? 작아요? 왜? 위험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주식에 투자하면 어때요?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죠? 그만큼 무엇이 크니까? 위험이 크니까. 그래서 위험이 큰 만큼 무엇도 큰다.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개념.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 것을 투자라고 하되 그 소비 희생의 대가는 수익으로 보상되되 그 수익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다 하는 의미에서 시간에 대한 대가. 또 한 가지는 그 수익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더라. 그 수익의 불확실성을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은 바로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투자자 요구수는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요구하는 수익이 결정되는데, 무위험률은 시장의 이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위험에 대한 할증률은 그만큼 투자 대상마다 다 어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게 위험한 투자수로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투자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투자, 주식이면 주식 투자 그래요. 그러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일 때 부동산 투자인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구분하냐? 보통 이렇게 하죠. 내가 하면 투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내로남불인가? 그게 아니고, 투자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 과정이 모두 존재하지만, 투기는 취득과 운영, 처분 중에서 운영은 없거나 형식적이고 바로 처분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다가 단순한 뭐만 노리는 거예요?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것이 바로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투자의 수익은 운영 수익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있고? 처분 수익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투자의 수익은 운영 수익도 있을 수 있고 처분 수익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대표적인 거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운영과 처분이 모두 존재하되, 운영 과정에 얻는 소득이 있고 처분 과정에 얻는 수익이 있잖아요. 운영 과정에 얻는 수익이 뭐가 있을까? 임대료. 이른바 지대, 임대료가 되는 것이고, 처분 과정에 얻는 소득이 뭐가 있고? 시세 차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운영 과정에서는 소득, 처분 과정 소득 그러는데, 이것이 이른바 이제 운영 소득, 이걸 이름해서 처분 소득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수익 계산할 때 운영 소득과 처분 소득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분석할 때. 그렇게 해서 투자를 분석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자, 개념은 이 정도에서 파악해 두시면 되고, 금방 설명했듯이 투자 대상이 부동산일 때 부동산 투자가 되는데, 그럼 이것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되, 그 수익은 항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수반되더라.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유형을 잠깐 봐요. 그러면 그 위험의 유형이 이제 뭐뭐 있냐 봤더니, 쭉 내려가면서 보니까 첫 번째가 사업상의 위험, 두 번째가 금융상의 위험, 세 번째가 인플레 위험, 네 번째가 유동성 위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다섯 번째가 법적인 위험. 하나 더 있나요? 여섯 번째가 관리 위험. 이렇게 있네. 그지? 사업상의 위험, 금융상의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관리 위험. 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쭉 관심을 갖고 쭉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사업상의 위험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사업상의 위험이니까 모든 투자 사업에 다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한마디로 장사가 안 돼서, 여러분들 사업이 잘 안 돼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요즘에 사업 잘 돼요? 그러면 이게 사업상의 위험이에요. 한마디로 사업이 잘 안 돼서,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장사가 잘 안 돼서.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 사업상위험은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뭐뭐 있어요. 거기 보니까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치적 위험. 제 책에는 빠져 있어가지고 잠깐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 책이 빠져 있어요. 제 책이 제 건 어떻게 빼놨어? 다른 사람도 빠진 거 있어요? 제 거만 뺐죠? 다행이지 그러니까. 예. 먼저 사업성이면 말 그대로 투자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떨어져서 한마디로 장사가 잘 안 돼서 발생하는 위험인데 그게 이제 운영위험, 운영위험, 그 다음에 시장위험, 위치적 위험 그래요. 먼저 운영위험은 말 그대로 운영을 제대로 잘 못해서. 자, 이를테면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중개사 시험 합격해서 위해서 중개사무실 운영한다. 그럼 운영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즉 중개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출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올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자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똑같은 자리인데 운영을 잘 못해. 광고할 때 좀 제대로 하고 설명도 좀 이쁘게 잘 해야 되고, 그죠? 매물도 제대로 좀 잘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앉아서 탱자탱자 그냥 모니터만 보고 앉아 있고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운영을 잘 못해서. 두 번째, 시장 위험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경기면 어때요?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식당들이 제대로 운영 잘 돼야 안 돼요. 왜 그럴까? 운영을 잘 못해서라기보단 그때는 전체로 시장이 안 좋죠. 지금 왜? 마스크 쓰고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먹지. 그죠?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 지금. 이것이 바로 시장이에요. 또 위치적 위험은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중개사무실 하려면 좀 잘 보이는데 위치가 좋은 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산골짜기에 있는 사무실 하나 잡아놨다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겠지. 이것이 바로 위치적 위험. 특히 위치적 위험은 부동산에서만 나타난 특유의 위험. 토지 어떤 특성 때문이냐면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위험, 이것이 위치적 위험.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은 투자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위험인데 수익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운영을 잘못해서 전체로 시장이 불확실해서 그리고 위치가 안 좋아서 이것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금융상의 위험은 조금 이따 뒤에 내용에서 따로 설명할게 놔두고요.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투자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 이것이 인플레 위험 그래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제법 계시는데 잠깐 지금부터 확인해요. 이건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 자, 인플레이션은 보통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세요? 물가 상승, 그러죠. 달리 표현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 화폐 가치 하락. 자, 그러면 왜 이게 투자자에게는 위험 요소냐?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투자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가령 1년 전에 1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도 1억이래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 하나 샀는데 1년 전에 1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도 1억이에요. 그러면 시장 상황에 변화가 없고 인플레도 없고 시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1년 전에 1억이고 지금 1억이면 어때요? 투자자는 본전이 맞죠? 이익이 없는 거 손해 아니야. 본전이야, 본전.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5%가 발생했다. 이 말은 돈 가치가 5%가 하락했다. 그러면 똑같은 1억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그대로예요? 아니면 떨어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투자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인플레에 강하다는 속성이 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그래요. 해지라는 것은 보호한다 또는 막아준다, 장벽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 말은 자, 인플레가 만약에 10%가 발생한다.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 실물자산이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10% 아니면 그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다 동반 상승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잘 떨어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이긴 해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인플레이션은 위험 요소로 작용해요. 그러나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가 심할 때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그래, 실물자산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어서 그런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는 투자자한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동성 위험은 빈번한 거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발생하는 위험, 이것이 유동성 위험이에요. 가령 자, 5년 전에 임대주택에 투자해서 5년 전에 임대 투자해서 운영하다가 5년에 팔아야 돼요. 근데 팔 때 됐는데 어머나 잘 시장이 너무 침체돼가지고 잘 안 팔리네.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잘 안 팔리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면 가격을 할인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질 수 있죠. 이게 바로 유동성 위험이에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유동성 위험은 빈번한 거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투자자는 회수 시 가격 할인을 많이 해야 되면서 그만큼 수익 손실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위험이 바로 유동성 위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위험. 법적인 위험은 여러 가지 규제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막 투자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규제가 심해졌다. 이번에 뭐 임대차 3법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규제 있잖아요. 조정지역 지정되고 조정지역 지정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에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중과세하고 취득세 중과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중과세 하게 되면 그만큼 어때 시장이 침체되고 또 그만큼 세금으로 많이 뺏기니까 수익이 낮아질 수 있죠. 이거 전부 다 법적인 위험.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 위험. 그죠?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 위험. 이것이 법적인 위험. 그 다음에 관리 위험은 이건 시장 상황이 변했을 때 이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그만큼 수익 손실이 커지는 위험. 이것이 관리 위험. 자, 이를테면 부동산을 아마 3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3개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팔아야 된다. 자, 용인에 있는 집이 갖고 계시는데 2개 갖고 있는 분이 지금 파는 게 좋을까? 좀 이따 파는 게 좋을까?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파는 게 좋아요? 좀 이따 파는 게 좋아요? 좀 이따 파는 게 좋아. 이렇게 판단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떨어졌다. 그러면 그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위험, 이것이 관리 위험이에요. 한마디로 시장 환경이 변할 때 그에 따른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수익 손실이 커지는 위험, 이것을 관리 위험 그래요. 그러면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투자 사업 자체 수익성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위험, 이것이 사업상 위험, 한마디로 장사가 잘 안 돼서 발생하는 위험인데 안 되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운영을 잘못해서 운영 위험,
시장이 너무 침체돼서 시장 위험,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위치적 위험.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투자된 부동산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 이것이 인플레 위험. 빨리빨리 안 팔리다 보니까 시장이 침체도 안 팔리다 보면 그만큼 팔 때 가격 할인을 많이 하면서 수익 손실이 커질 수 있죠. 이것이 유동성 위험. 법적 규제 환경이 자꾸 변하면 불확실해질 수 있죠. 이것이 법적인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그만큼 수익 손실이 커지는 위험, 이것이 관리 위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융상의 위험은, 자,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사는 것이죠. 부동산을 사는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어때요? 뒤있다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타인 자본을 결합해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타인 자본을 결합해서 투자하다 보면 이른바 지렛대 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위험도 커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금융상의 위험이에요. 그러면 금융상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출을 받아 투자하느냐? 그 이유는 뭘 기대하려고?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갭 투자 들어봤죠? 그게 다 금융상의 위험과 연결되는 지렛대 효과예요. 갭 투자하면 위험이 커요, 작아요? 커. 큰 만큼 뭣도 커? 수익도 커. 수익도 커지는 것은 지렛대 효과이고, 위험이 커질 때 이것이 금융상의 위험인데, 이거 이제 사례를 통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사례를 통해서. 용어 정리를 잠깐 먼저 한번 확인해 봐요. (1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한다. 근데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결합해서 투자한다. 그래요. 타인 자본은 뭐예요? 대출 받아서.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 투자하는데 자기 돈은 4억이고 은행에서 6억 빌려 투자했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 자기 자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동산학에서는 지분이라 그래요. 지분. 타인 자본을 뭐라고 하냐면 저당이라 그래요. 용어 정리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읽냐면,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총 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투자가 10억인데 그 중에 지분이 4억이고 저당이 6억이다 이렇게 읽어요. 앞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돼. 총 투자가 10억인데 그 중에 지분이 4억이고 저당이 6억이다. 이 말은 지 돈 4억하고 은행에서 6억 대출 받아 투자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있어도 안방은 국민은행 것이고 옆방은 저거 주택은행 아니지, 저기 뭐 신한은행 것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대출 받았으면 뭐 이런 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용어 정리할 때 자기 자본, 지분, 타인 자본, 저당 그러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위험도 커지는데 이것이 금융상의 위험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중간에 그냥 계속 이어서 할까요? 이거 중간에 끊어지니까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예? 조금만 더 하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했다.
10억을 투자하는데 여기서 얻는 수익이 2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봐요. 2억. 너무 많은가? 조금만 할까? 잠깐만요. 2억.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대출 받은 금리가 10%이다. 그럼 언뜻 보니까 이거 좀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욕심이 심하네. 자, 한번 볼까요? 재미없는가? 그러면 지금 총 투자의 수익률은 총 투자액에 대한 종합소득, 이게 이제 순영업소득인데 종합소득이라 그래요. 전체 소득.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은 이자를 얘기해요. 저당 투자액에 대한 저당 소득, 이자 소득, 이자 내는 거.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지분 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10억을 투자 2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총 투자 얼마? 10억에서 얼마? 그럼 몇 프로? 20%. 저당 이자율이 10%면 6억에 10%면 1년 이자가 얼마예요? 6천만 원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얼마 투자해서 저당 투자액이 6억이죠. 저당수 이자가 얼마? 6천만 원이니까 처음 주어진 대로 몇 프로? 10%.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한번 볼까? 자기 자본 수익률 몇 프로? 이거 지분 투자액 얼마? 4억 투자해서 지분 소득이 얼마예요? 자, 2억에서 2자가 얼마지? 6천은 빼면 되지? 1억 4천. 그럼 1억 4천. 4억 투자해서 1억 4천이네. 그럼 얼마예요? 35%. 그러면 이것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잘못 써놨네.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투자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크면 이자 갖고 남는 게 더 많아졌죠? 자기 자본수익이 훨씬 더 커졌네요. 이것이 이른바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러는 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 반대로 똑같은 조건에서 이것이 7천만 원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봐요. 7천만 원. 그러면 10억 투자해서 얼마? 7천이면 몇 프로? 7%. 이건 몇 프로? 10%. 그러면 이거 얼마인가 볼까요? 4억 투자해서 7천 벌은 다음에 이자가 얼마? 6천. 그러면 4억 투자해서 얼마? 1,000만 원이지? 1,000. 그럼 몇 프로? 2.5%. 그러면 전체 투자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작으면 실컷 벌어서 누구 입에 쳐넣어요? 은행 입에 쳐넣으면서 자기 자본수익이 훨씬 더 작아지네. 이것이 이른바 뭐예요? 부의 지렛대 효과 그래요.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 투자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커야 이게 훨씬 더 커지는 것이고 전체 투자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작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지? 이것이 부의 지렛대 효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몇 프로가 플러스 됐어? 15%가 플러스 됐죠? 20에서 30이 됐으니까 반대로 이것은 몇 프로가? 7에서 2.5% 됐으니까 마이너스 4.5%가 됐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봐요.
이것을 2억으로 하고 이것을 8억으로 했어요. 그럼 대출금이 몇 프로? 80%. 아까는 몇 프로? 60%일 때. 근데 이것은 대부 비율이 60%일 때이고 대부 비율이 80%일 때 한번 봐봐. 80%일 때.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똑같아요. 10억에 2억이면 20%인데, 자, 그러면 이자율이 만약에 10%이면 6억 투자해서 얼마야? 이자가 8천이지? 아, 6억이란다. 미안. 6억이나 8억이네. 8억 투자해서 얼마? 이자가 8천이니까 똑같이 몇 프로? 10%. 근데 이게 훨씬 더 이제 상태가 달라지네. 얼마 투자해서? 2억 투자해서. 벌은 건 얼마인데? 2억인데 2억에서 8천 빼면 1억? 8천 빼니까 그러면 얼마? 1억 2천이네. 그럼 2억 투자 1억 2천이면 몇 프로? 60%네. 35%가 60% 되어버렸어. 반대로 자 10억 투자해서 아까 7천이야. 그러면 7%. 그지? 이건 똑같아. 이거 한번 볼까? 얼마 투자해서? 2억 투자. 버는 건 얼마? 7천. 이자가 8천. 그러면 2억 투자해서 마이너스 1,000이네. 그럼 마이너스 5%네. 자, 그러면 보니까 대부분이 60%일 때는 이것이 이렇게 증가하고 이것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대부금의 비율이 80%로 했더니 이것이 이렇게 커지고 이것이 아작났네. 그만큼 증가, 감소 폭이 어때요? 커져요. 지렛대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렛대라는 것은 뭐예요? 작은 힘을 들여서 무거운 거 드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을 얼마 적게 투입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원리가 지렛대 효과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저당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지렛대 효과도 커지는 만큼 무엇도 커져요? 위험도 커져요. 그걸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금융상의 위험이라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상의 위험은 대출 받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대출 받았을 때 수익도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증가 감소 폭이 어때요? 커진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투자할 때 수요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빚이 이렇게 많으면 너 굉장히 위험하지 않냐? 이게 바로 무슨 위험이에요? 금융상의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갭 투자가 그렇잖아요. 갭 투자 만약에 2억짜리를 갖다가 전세가 1억 6천이다. 그러면 지도 얼마만 내면 돼? 4천만, 지금 20%만 내고 지금 2억짜리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집값이 2억짜리가 막 3억 되고 그러면 훨씬 커지잖아. 근데 만약에 집값이 4천만 빠지면 1억 6천 해버리면 전세 빼면 남는 게 그럼 4천 온 데 간 데 없이 날아가잖아. 그죠? 갭투자 그만큼 위험이 큰 거예요. 자기 자본 다 날릴 수 있어요. 이 갭투자라는 것이 바로 이 저당 결합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당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렛대 효과도, 이거 적지 말아요. 나중에 다 내가 사례까지 다 해서 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원리만 이해하시자니까. 은행돈 많으면 그만큼 증가 감소 폭이 커지네. 이거 사례 봤잖아요.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데 이것이 바로 금융상의 위험이 된다. 그러면 금융상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당을 결합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 없어 그런다 그러지 말고 돈 없으면 투자 안 하면 되지. 그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장 틀리기 쉬운 질문. 저당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기 때문에 위험은 감소한다. OX.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가장 틀리는 질문이야 그게. 잘 나오고. 근데 언뜻 보면 속기 쉽잖아요. 지렛대가 커지니까 위험이 작아지는 것만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야. 지렛대가 커지는 것만큼 위험도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발산한 용어를 받다가 금융상의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요. 논리만 이해하시고 이건 나중에 입문과정 끝나면 다 버리는 거 이거 기본서로 내가 해서 다 하면 되니까 원리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십시다.